네, 안녕하세요. 제30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시산업 2021년에는 과연 전시산업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의 김봉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박희승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코엑스의 송창훈 전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작년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뭐 개최할 수도 없고 개최해도 사람을 모이거나 참가업체를 모으거나 하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우선 김봉석 교수님이 아무래도 전시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김봉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 전시산업의 전망,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전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오늘은 지금 2021년이지만 2020년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전시산업의 목표들이 어떻게 보면 재조정 당하도록 강요가 됐었죠. 이런 것들은 아마 전례가 없었던 거였고,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 70%의 매출이 감소됐다. UFI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백신 개발로 인해서 이제 희망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전시산업은 그렇게 또 희망적일까 하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전시산업은 어떤 글로벌 여행 제한에 대해서 아주 민감히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시산업이 완전히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한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돼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돌아가야만 이 전시산업도 궤도에 이제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산업 이해 관계자들은 이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도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이제 대응 방법을 이제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시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네 가지를 좀 한번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탄력성,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 네 번째는 커뮤니티. 이렇게 한 네 가지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금방 얘기했던 탄력성, 아주 탄력적이다. 이건 우리 전시산업의 어떤 분명한 내재적인 특성이면은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전시산업의 어떤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부흥, 그리고 이제 어떤 재도약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어떤 각 자국의 어떤 전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례 없는 정책적 지원, 그리고 어떤 부양책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겠죠. 이에 따라서 이제 전시업계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를 탐색을 하고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전략을 모색을 하고 또 기술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인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또 시장 전략을 다시 재조정하고 또 이 어려운 현금 흐름, 이번에 정부의 지원 또 지금 몇 차례 추경과 더불어서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시산업 업계에서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들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이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줄였다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하는 이런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2021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리더십은 특별한 시대에 이제 생존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리더십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보다 어떤 목적 지향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리더십은 purpose oriented leadership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시산업의 리더십의 어떤 주체는 산업부, 또 이제 우리 박희승 팀장님이 나오 계셨지만 전시산업진흥회, 또 우리 전시산업에 있는 4개의 협회, 협단체, 그리고 전시업계 어떤 대표들이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리더십의 주체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리더십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고통의 시대에서 이제 생존하고 또 살아남아서 어떤 지속적인 전시 비즈니스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특히 올해 다시 말해서 코로나 플러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올해의 리더십은 어떤 전시 기업의 어떤 세이프가드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리더십은 여러 가지 그 차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지만, 올해는 어쨌든 간에 기업이 살아남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에 목적을 둔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특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전시산업에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준 화두죠. 뭐 디지털 기술, 온라인 전시회, 하이브리드 전시회, 뭐 3D, VR, 심지어 AI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전시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전시산업은 그 임팩트와 이펙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마 우리 이 프로그램, 한림 마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어떤 디지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전시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전시회는 이 전시 주최자에게 엄청나게 심한 복잡성과 또 엄청나게 큰 재정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주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갑자기 우리한테 쏙 다가온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시회하고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시산업 이해관계자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가치 창출, 밸류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기술을 어떻게 먼저 적용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이것들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치 창출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가치를 향상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지금 그 온라인 전시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은 전시회 분야에서는 그다지 큰 각광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이걸 통해서 어떤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회와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존의 우리의 전시회, 특히 페이스 투 페이스 마케팅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어떤 상황이 중심이 되는 이런 기존 가치에다가 어떻게 이런 기존 가치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전시 주최자들, 또 이런 테크놀로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것이 더 답이다, 가장 좋은 최적의 솔루션은 뭔가, 그렇지만 아직은 답은 없어요. 이제 겨우 한 5, 6개월 해가지고 이제 겨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답인지 하는 것들은 아직은 모르겠고, 결국은 2021년은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전시산업과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연결, 이 내용은 뭐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 전시회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진정하게 어떤 진정으로 실천하는 조직 또는 주최자 또는 센터가 뭐 있다고는 많이 찾아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시산업의 어떤 더욱 이런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어떤 산업 부분이든 또 어떤 특정 지역이든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시산업을 보다 넓은 객체에게 이해시키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특화 전시회를 개발, 또 지역 주민에게 이 전시회가 뭔가를 이해시키는 것들, 또 어떤 산업과 고객들이 같이 가는 전시회, 이러한 것들이 올해는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시회가 처음이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고객들과의 어떤 연계가 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전시산업은 지난해 어떻게 보면 거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당황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심지어 전시 전문가들이 실직을 하고 이런 전시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전시회가 붕괴가 되고 이런 큰 네거티브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어떤 그와 반해서 포지티브하게 어떤 물리적이고 또 페이스 투 페이스 이벤트의 어떤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여러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탄력성이라는 부분하고 리더십 두 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 박희승 팀장님이 계시는 진흥회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우리가 온라인 전시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제의 역할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도 얘기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든지 기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형태로서의 기술이 활용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산자부에서는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커뮤니티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좀 중심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승 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원 사업들이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었고 지금 김봉석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현재 2021년도에 그러면 산자부라든지 진흥회가 바라보는 전시산업은 어떤 형태로 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에 출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딱 좋은 시기에 출연할 수 그런가요?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2020년도 상황을 먼저 좀 되짚어보면 20년도 개최됐던 전시회들이 숫자를 대략 살펴보니까 한 288건, 물론 아직 뭐 통계조사하듯이 정확히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만 288건쯤 되더라고요. 저희가 2019년도 개최됐던 전시회가 650건 정도였고, 예, 그랬는데 2020년도 전시회가 288건이라고 하니까 예년에 비하면은 절반도 못한 거죠. 한 45% 정도밖에는 개최되지 못한 거죠. 그나마도 개최된 전시회들도 뭐 면적이 거의 한 50% 가까이 줄어서 개최됐기 때문에 업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 개최 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지난해 연초에 46건의 전시회를 국고 지원 전시회로 선정을 했었었는데 그 중에 25건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뭐 예비 전시회를 지원한다라든지 매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추경을 추가로 좀 지원을 받았었죠. 59.9억 원이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연기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부스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떻게든 한번 업계의 희망을 조금 불어넣고 싶었는데 이제 연말 가까이 되면서 2단계, 2.5단계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워서는 거의 전시회가 대부분 다 취소가 됐고 올해 현재 1월 19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한 건도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 2021년도 개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올해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공고가 1월 19일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2월 1일까지가 접수 기간이거든요. 예, 딱 시적절하게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접수를 받고 있고 2월 1일까지 예, 신청을 받으니까 그 기간에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1년도 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20년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인증받은 전시회를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년도 가장 최근에 개최됐던 전시회 인증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들어가는데 2020년은 좀 상황이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최됐다 그러면 그 전시회도 인증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19년도와 2020년도 그 인증 데이터 중에 사용하시고 싶은 데이터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9년도 전시회도 개최하고 2020년도 전시회도 개최했다. 근데 이제 두 건의 전시회가 다 인증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19년 데이터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2020년에 뭐 전시회를 취소하셨다라거나 이러면 2019년도 데이터를 당연히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어쨌든 저희가 1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사용 항목을 좀 넓혔는데요. 뭐 화상 수출 상담회를 하신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런 운영비도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업체들의 어떤 수출 상담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비용도 일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전시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베트남에서 개최됐던 그 키즈페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국내 업체가 물품만 보내놓고 그 업체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걸 리모트 부스 형태라고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물품만 보내고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부스에서 통역을 하신다라든지 뭐 화상 시스템을 부스 내에 설치하신다라든지 이런 비용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비대면과 온라인 활용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안타깝게도 더 늘렸으면 좋은데 전년과 동일하게 한 24억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리모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업체는 가지 않고 네. 여기 있으면서 네. 그 베트남에 있는 부스 안에서의 네. 이제 뭐 누군가 네. 설명해 주는 사람이 네.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자기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글로벌 브랜드 전시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 사업으로 그냥 실예로 말씀드리면 코엑스와 세계전람이 네, 베트남에서 전시회를 연 거죠. 국내 주최자가. 근데 네. 국내 기업을 데려가고 싶은데 업체 직원이 직접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부스 간판에다가 그 회사 이름 써 넣어주고 물품도 보내놓은 거죠. 대신 현지에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직원을 인력들이 보내서 그렇죠. 대행해서 운영을 그렇죠. 해주셨다는. 현지에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던 과정 중에 만약에 업체와 직접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물어보고 얼굴 보고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대로 2월 1일까지 지원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업체들에서 네. 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송창훈 팀장님 이제 그 쭉 전시 활동, 전시회 개발하시고 전시회 운영하시는 일들을 코엑스에서 쭉 해오셨는데 업계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이제 2020년도 송 팀장님 맡았던 전시회는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결과가 어떠하셨는지 2021년도에 전시회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다 예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푸드위크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원래 이제 푸드위크 같은 경우에도 코엑스 전체호를 사용해서 한 36,000제곱미터 썼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거 한 절반 규모로 행사가 열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 왔었었는데 한 1만 명 이하로 해서 굉장히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가 이제 2.5단계로 가기 바로 직전이어서 굉장히 이 그 확진자가 계속 뭐 하루 지나면 200명, 300명씩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개최할 때 이제 뭐 이제 주로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식음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행사 개최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막았던 전시회들이 몇 번 있었던 거죠. 8월, 9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뭐 판매나 아니면 상담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그런 걸 확인을 받고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그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농식품부 그다음에 강남구청 서울시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다 확인을 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 셋째 날 그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시회 자체를요? 아니요 그 시음을 식음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딱 식음료를 딱 막아서 이제 중간에 업체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들도 왜냐면 뭐 제품을 팔 수도 없고 상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감염병, 뭐 전염 예방, 방역 뭐 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나온 이유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철수하는 기업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굉장히 뭐 정말 저도 한 20년 전시회 했는데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을 했었어서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작년에는 정말 어려웠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문 같은 행사 기간에는 고문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제 올해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행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작년에 행사를 개최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하긴 했고 과연 올해 이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회적 환경이 이 전시회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감염병이 많이 뭐 전염이 많이 되고 방역이 아무리 철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시회는 전염된 사람이 없거나 확진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과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코엑스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행사 그리고 그 전에 여러 6월부터 5월부터 했던 행사들의 개최된 추이들을 확진자 줄어들 때 됐던 행사들과 늘어날 때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사회적으로 백신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시기가 사실 이제 설 이후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추세 그리고 안전해지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은 올해 행사는 작년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참가 기업들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너네는 진짜 하냐 이런 얘기들 예 그리고 진짜 개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가 전혀 없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가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고 또한 올해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는 이제 3월 말에 커피 엑스포가 있어요. 커피 엑스포가 있는데 이제 요 행사가 지금 저희가 업체 유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 유치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안 나가요가 아니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는데 좀 알겠어. 알겠어. 내가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나중에 결정할게. 라든지 이제 참가 기업체들도 이제 저희가 뭐 위약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가오면은 취소를 해버리시는 거죠. 위약금 예. 그 마지막 위약금 날짜가 때문에 되면. 예, 날짜가 다가오면 왜냐하면 이제 자기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행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뭐 업체들 모으는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 상반기 한 3월 한 4월 정도까지는 좀 그런 상황들이 3월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가 업체 입장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자기네들 유통에 있어서의 큰 어떤 역할을 전시회가 하지 않았었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대체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그런 거는 거의 없나요? 참가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왜냐하면 뭐 대기업체들이야 대기업은 뭐 워낙 나오지도 않고 유통망도 잘. 확보가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 이게 기존에는 뭐 자기가 골라서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고 싶은 전시회를 나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전시회가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겪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시회 나가고 싶은데 이 전시회에서 뭔가 이렇게 바이어도 그동안은 만났었고 근데 전시회가 안 열리면 중소기업들이나 완전 소기업들은 사실 어디에다가 이거를 판로를 뚫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막막하셔가지고 전시회가 그 기능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걸 사실 저희는 작년에 좀 뭐랄까 깨달았다 그럴까? 저희 참가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행사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데는 이동 금지가 되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나오신 데들은 그 뭐 어렵지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물건을 팔 데가 전시회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전시회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작은 기업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마케팅 툴이고 이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작년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직 그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되다 보니 이걸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갈 걸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아직 유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위약금이라는 게 분명히 지금 이제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속성이 되고 있고, 또 주최자 입장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또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형태로 나는 뭐 원래는 뭐 만스퀘어 했었는데 이번에 뭐 조금 줄였다 쳐도 8,000원 다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감이 잘 안 오는 상황이고, 이 주최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임대를 해놨다가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고스란히 다 돈을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부 다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스피커가 계속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전시 산업 자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능에서 또 산자부랑 같이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숙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봉석 교수님, 오늘 지금 이제 송창훈 팀장님 이야기도 들었고, 한국의 전시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뭐, 제가 좀 스피커가 조금 지직거려가지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전 잘 들려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의 경쟁력, 네, 이 경쟁력에 대한 그 말이 나오면은 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도대체 경쟁력을 평가하려면 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또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전시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다인가라는 이제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갖는다. 또 도대체 이 전시회가 경쟁력이 있는 전시회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때는 이 전시회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어떤 전시회 그 전시회의 어떤 그 자체적인 뭐 참가 업체라든가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시회가 개최되려고 하는 그런 인프라, 또 이 전시회와 관련 있는 여러 그 산업, 푸드 전시회는 푸드 산업, 또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 또 이런 사회 요인, 또 금융 및 기술 요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만 어떤 그 전시회의 경쟁력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전시 산업에 대한 그런 경쟁력뿐만 아니라 어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제 한번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그 가능하나요? 공유가? 네, 공유 가능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히 아시아 지역의 어떤 전시회에 대한 경쟁력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시회 그 자체적인 요인, 또 어떤 전시회 인프라, 또 산업, 인적 자원, 사회, 금융기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그 결과로서 가장 그 경쟁력이 큰 그런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일본, 그다음에 홍콩, 한국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한 4번째, 이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제가 데이터 획득의 어떤 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한 어떤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 제가 이제 한계를 이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산업을 평가를 해보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인프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오히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일본, 홍콩, 한국 이런 형태로서 이제 어떤 도식화가 이제 가능한데요. 요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전시회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국내에서의 전시산업의 경쟁력 또는 어떤 전시회 또는 각 지역별로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러한 전시회의 경쟁력 이런 것들도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툴을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전시회 그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모두 합쳐져야만 어떠한 정확한 그 전시회의 경쟁력 또 산업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요인, 전시 인프라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인적 자원이라든지 사회 요인이라든지 금융 및 기술 요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국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전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자체의 경쟁력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 경쟁력이 더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혹시 안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 김봉석 교수님한테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가 본데?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 지금 채팅에다 올려주셨는데 소리가 잘 안 박희승 팀장님 들리세요? 아, 들리시나 보다, 박희승 팀장님. 네. 예, 약간 웅웅거림만 있고 잘 들립니다, 저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김봉석 교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 보니까 한국의 전시 산업이 어느 정도 와 있나 조금 감이 좀 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시회 내지는 아까 잠깐 그 김 교수님 자료에서 봤더니 전시회 내지는 전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더 그 경쟁력을 가져가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자부라든지 뭐 진흥의 차원에서는 어떤 향후에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봉석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시산업 경쟁력 평가 모델 아주 주의 깊게 잘 봤고요. 예, 매우 훌륭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만 주어지게 된다면 뭐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 순위도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되게 훌륭한 모델인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프라 수준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게 정말 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적인 전시장으로 할 것이냐의 차원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킨텍스가 일단 23년, 24년까지 7만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17만 8천, 18만 정도 스퀘어미터에 가까운 면적을 갖추게 될 거고, 뭐 잠실에 있는 전시장을 또 추가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계속 연도가 바뀌어서 언제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시장 면적 기준으로 하면 10만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예정이라서, 이런 정도면 아시아권에서 인프라로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10만 이상 전시장이 두 곳이나 있고 거리가 그닥 멀지 않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차원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전시회 차원의 문제인데, 전시회의 국제화, 대형화 이런 부분은 참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로 목적 달성한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뭐 글로벌 주최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혹은 뭐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해외의 유명 전시회를 가지고 오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뚜렷한 대안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개최 지원 사업 내에서 가급적이면 해외 주최자들도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특별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만 전제 조건은 있죠. 본인들만 수익을 벌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공동 주최자를 반드시 같이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안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주최자들 좀 끌어들여서 좋은 전시회를 좀 만들어내 보고자, 그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온라인 전시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네. 지금 고민이 많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온라인 전시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부에서 돈을 좀 들여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들어줘서 그걸 갖고 서로가 좀 자기 거에 맞춰갖고 가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디는 결국은 각자가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 조금 네.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네.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네. 전 사실 산자부 그러니까 의욕통상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전시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네. 조금 제일 네네.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무역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네네. 산자부는 전시회를 지원할 텐데, 예. 전시회가 작년에 개최가 안 됐는데 무역에 네. 어떤 영향이 있었지? 라는 게 사실 겁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산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뭐 전시회 안 열려도 무역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네. 그럼 이게 우리는 주무부처가 산자부인데 네. 산자부는 과연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걸까? 예. 이런 게 사실 이제 가장 조금 궁금한 네. 부분이어서, 그렇죠. 산자부를 대변하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혹시 예.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혹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꼭지가 만들어진 게 20년이 넘었었어요. 벌써 2000년 0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시산업 전체에 투입된 금액으로 1,000억 원이 넘었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20여 년의 기간 동안 1,000억이라는 금액이 투여되는 산업군이 사실 그닥 많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서비스 상품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예산이 나왔던 예산의 출처가 산업부 무역진흥과였기 때문에 뭐 이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되게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모든 전시회, 인프라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 산업이 성장하고 전시회 주최자도 그렇고 전시장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똑같은 목적성만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과거부터 나왔던 전시산업 발전 계획들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사실은 미세한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는 있게 됐고 실행하는 데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체 지원 사업이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역 증진, 그러니까 국내 주최자가 아니 국내 업체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 바이어를 국내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성 두 번째는 해외 바이어가 스스로 찾아오는 전시회를 만들어서 혹은 이 전시회 자체가 고부가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상품 자체를 만들어서 산업 자체를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다만 2010년도 이전까지는 1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앞단의 목적, 무역 증진이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하면 10년도 이후로는 점점 더 그러니까 개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전시회들도 저희가 흔히 아는 아무래도 B2C 전시회 좀 가깝다라는 성격의 전시회들도 선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고향 꽃박람회라든지 카페쇼가 지금은 B2B와 B2C가 혼재하기는 하지만 개최 초기에는 이제 산업부의 인식은 이거는 그냥 B2C 전시회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데 나라 돈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인식들이 많이 불식이 되고 카페쇼가 글로벌 탑 전시회가 돼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몇몇 가지의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혹은 산업부에서 전시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전시회를 서비스 상품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온라인 전시회가 국내 주최자든 해외 주최자든 이게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부득이하니까 이걸 활용하고 있을 뿐인데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누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다만 장점 차원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건의 전시회를 하나의 포털 내에서 제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는 좋겠죠. 다만 그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전시 주최자들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드린다. 이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지원 사업들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의 방향성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쪽이 언젠가는 충분한 보완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김봉석 교수님하고 송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산자부가 전시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우선 김봉석 교수님 먼저 좀. 네. 한 몇 가지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전시산업 피해 조사 그리고 어떤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연구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전시 업계 규모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계약서가 없어요.
전시장과 주최자는 계약서가 명확하죠. 내가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그 계약서가 명확한데, 근데 그 아래의 단계, 다시 말해 주최자와 장치와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가 피해가 되고 하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시 산업에 대한 전시 산업 전시 업체들의 어떤 신고 또는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명확한 그 산업에 대한 규모 파악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피해 규모도 산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어떤 전시 업계에 대한 어떤 신고, 업체에 대한 신고 또는 좀 등록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쓸데없는 규제다라고 해가 좀 싹 없어졌는데, 요거 정도는 규제는 아닐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전시산업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생존 기금이 반드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전시회를 못 해가지고 대출을 하러 다니고 뭘 하고 다니는데, 우리 업 자체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넌 어디 가서 빌렸니? 넌 여기 가서 빌렸니? 어떻게 해야 돈 빌릴 수 있느니? 이런 것들. 어떤 우리 전시회의 어떤 예를 들어 독일의 아우마피라든가 여러 이제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생존기금 또 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전시산업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의문이 이제 되게 들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시산업진흥회가 얼마나 축구가 했는지를 저는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업계를 이렇게 잘 이끌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떤 위기 시에 이런 컨트롤 타워의 유무에 따라서 이 대응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엑스도 이거 전시회를 열어야 마느냐 하는 것을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뭐 질본에다도 물어봤고 산업부에다도 물어봤고, 그럼 다 이제 핑퐁하죠. 이것은 뭐 지자체에 알아봐라. 지자체에 가면은 산업부나 질본의 어떤 그것 때문에 못한다. 어떤 명확한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가 어떤 지침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큰 왔다 갔다 함이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진흥회하고 특히 산업부도 아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가 전시회가 개최 2.5단계까지는 실은 전시회가 개최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5단계와 2단계까지는 4스퀘어미터당 1명, 그리고 이제 2.5단계에 가면은 실은 지금 이 2.5단계라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는 16스퀘어미터에 1명 정도까지는 입장을 할 수 있게끔 이 전시회가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산업부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고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진흥회가 중심이 되는 어떤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뭐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자원의 확보, 또 어떤 정보 처리, 커뮤니케이션이죠. 또 대외 홍보, 또 어떤 조직 간의 어떤 조정 기능, 이러한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 컨트롤 타워에서 해야 되고, 아까 또 얘기했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국가 컨트롤 타워, 보건복지부 중대본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과연 이걸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산업부나 어떤 진흥회 차원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 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우왕좌왕하는 것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피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법 제정이 좀 이참에 조금 어떤 여지를 좀 남겨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시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또는 특별 지침 등에서
어떤 이런 자연재난, 또 감염병, 뭐 심지어 뭐 사회재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전시산업의 생존과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근거만 좀 남겨준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실제적으로 이제 코엑스는 민간 기관, 민간 업체잖아요. 무역협회 산하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뭐 시나 지자체 소유의 산하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코엑스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냥 100%씩 다 돌려줬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는 이제 위약금을 되돌려주는 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산자부나 뭐 어딘가에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내가 전시회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민간 코엑스도 분명히 이해가 되죠. 민간 업체이고 수익 기관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컨설팅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참가 업체가 참가 주최사하고의 어떤 계약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고 주최사와 이 베뉴 사이의 계약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송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산자부나 이런 이제 기관 국가기관에서 전시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윤은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코엑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우리 전시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영향력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엑스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호혜적인 정책을 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엑스 전시장이 가장 그 비싼 전시장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근데 이제 전시회를 해야 되는 전시 주최자 입장에서는 코엑스가 인기 선호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작년에 행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굉장히 저조하게 뭐 매출이 일어나거나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에서 올해는 전시회를 잘 해봐야겠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출도 일으키고 해야지 또 이 사업에서 또 고용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산업도 발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시장 사용료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코엑스에서 그래 2021년에는 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시장 사용료를 50% 감면을 해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코엑스에 상관이 없지만 이 코엑스의 전시장을 이용하는 주최자들 입장에선 전시장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뭐 비용의 한 50% 정도까지도 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최자로서, 그러니까 코엑스의 직원이 아니라 주최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그렇게 올해 2021년도에는 뭐 코엑스가 전시장 사용료를 50% 인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 이제 뭐 진흥회나 아니면은 산자부에서 좀 뭔가 이렇게 코엑스한테 압력이 아니라 코엑스한테 당근을 좀 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분담금을 줄여준다든지 법인세를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걸 너네가 하면 뭐 착한 임대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좀 해라. 그래야 이 산업이 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안정화 더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산자부에서 해주시면 이 산업이 굉장히 좀 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야 이제 뭐 그렇게 아주 타격이 있지만 그래도 월급을 못 받는 정도는 아닌데
뭐 1인 기업사, 1인 기획사나 뭐 5인, 3인 기획사 이런 데들은 사실 지금 거의 뭐 쿠팡맨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이거를 하려 그러면 전시회가 있어야 되고 그 전시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이것 뭐 사회적 환경이 아무리 조성이 되더라도 뭐 그런 그런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조성이 된다 그러면 훨씬 이전의 어떤 그런 생태계로 이 전시산업이 다시 좀 더 돌아가는데 일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당장 좀 산자부가 좀 해주시면 좋을 거가 아마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코엑스에서 많은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 특히 올해가 2021년도에 이번엔 뭐 개최 못해도 어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도 이거는 위약금은 못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최사들도 그래서 지금 취소도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코엑스 임대 계약했던 것들이 취소도 지금 하고 있고 2번씩 하던 것들도 한 번으로 줄이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한시적으로 뭐 매번 코엑스한테 지원을 해주자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이게 그렇게 돼서 전시회가 돌아가야지 어쨌든 중소규모 중소업체들 자체도 무역이 되든 어떤 이제 뭔가 활로가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주최사 입장에서도 당장 이제 전시회를 셧다운 못하겠다 이번에 한텀 쉬고 가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황 교수님께서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질문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교수님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마이크 켜주시면. 예, 제 얘기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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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정리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이제 우리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기회라고 또 이럴 때 조금 가혹한 얘기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전시 산업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될 수가 있다.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연간 650회 개최가 되는데 우리 지금 전시 산업의 규모에 봐서 너무 횟수가 좀 많다. 결국 그게 이제 유사중복 전시회 문제인데 저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좀 정리가 되는 뭐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꼭 그게 뭐 우리가 M&A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제휴 행치도 있고 그래서는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문화부 쪽에서도 컨벤션도 지역 특화 컨벤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키워드가 지역 경제 또는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마이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전시의 경우에도 뭐 지역에 특화된 어떤 지역 특화 전시회를 조금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지금 뭐 다들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뭐 조정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시회가 조금 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송창훈 팀장 이제 코엑스의 사정을 리얼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코엑스는 좀 특이하게 일종의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부담금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동산 보유세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진흥회나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나 아니면 뭐 우리 강남구청에 좀 협력을 좀 구하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지금 우리 송장원 팀장 얘기하신 대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 뭐 뭔가 좀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우리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진흥회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4개 업종별 단체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이 우리 지금 전시 산업의 어떤 뭐랄까 기반을 좀 살려가고 그래야만이 만약에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수요가 좀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 다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봉석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가장 기뻤던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의 어떤 이거 전시 산업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놀랐다. 예전에는 한국 하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유럽에서의 이미지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똑같아요.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뭔가 이걸 내가 이쪽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조심해야 되고. 좀 투명해야 뭐가 되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 투명한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겼다 하는 거. 그거 제가 그 독일 친구한테 듣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투명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진 팀장님 마이크.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진흥회가 해야 될 일이 산처럼 많네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역량이 그만큼 따라주질 못하고 저희가 뭐 기껏해야 사단법인밖에는 일당 100이신데요, 뭐. 아니요. 저희 기껏해야 사단법인이고 뭐 저희들의 역량이 몹시 부족해서 말씀하신 바를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몇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시업계 쪽에 뭐 계약서가 없고 이런 것들 너무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그러니까 이 피해를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전시장과 주최자와 참가업체, 주최자와 협력업체들 간의 많은 분쟁들의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해외 사례들을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외부로 용역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인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곳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전시장 운영자와 주최자와 참가업체, 주최자와 디자인 설치나 서비스 업체와 같은 협력 업체와의 표준 약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또 이해관계를 또 조정하는 과정이 또 거칠게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투명성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조금 명명백백하구나. 이게 상황에 맞추어서 이 사람의 피해가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조금 더 명확관하게 알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하고 교통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교통부담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뭐 물론 전시장만 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뭐 대형 유통시설을 포함해서 한시적으로 인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재부 결단이 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뭐 법인세 감면이나 교통부담 이런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풀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뭐 쉽지 않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실 개체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특화 전시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별도 꼭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유망 전시회를 선정을 할 때 가점 정도로만 활용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점을 줘도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뭐 참가 기업의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 지원해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지역 특화 전시회라고 하는 꼭지를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 사안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시회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모르는 바가 많지만 전시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서비스 상품이다라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라는 것과 연관이 될 텐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서비스라는 서비스 상품이라는 특수성을 잘 못 느끼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전시장 면적만 그러니까 한 부스의 면적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3 곱하기 3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것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중에 골라 2부스를 고르든 3부스를 고르든 4부스를 고르든 이런 식인데 꼭 그 부스가 다 필요한 주최자만 있는 건 아니, 그 업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작은 부스도 마련해 놓기도 하는데 참가 업체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고요. 주최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윤 교수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지만 전시장 내에서 왜 와이파이가 이렇게 잘 터지지 않을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회의실 공간도 그냥 정해져 있는데 잘라져 있는 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아마도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맞춰지게 되겠지만 수요자 위주로 조금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 전시회가 전시회만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참가 업체들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더 물건을 잘 팔 수 있게끔 도입해주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요자 위주로 점점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디자인 설치 업체들한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독일은 메세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쾰른도 그렇고 물론 전시장 운영자이자 주최자이기도 하지만 가보면 그 페이지 내에서 본인들이 디자인 설치, 그러니까 부스 형태를 다 고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 자기 그 사이트, 주최자의 사이트 내에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참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듯이 어느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기본 부스 형태 가운데 이거를 선택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참가 업체들, 수요자 위주의 전시회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시회도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창훈 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혜정 대표님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셔갖고요. 이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님, 저희 디스커버리 마이스크 30회 축하한다고 해주셨고. 네, 이혜정 대표님 마이크 키시면. 네, 저 네. 지금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전시회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연기가 되어서 힘들게 개최가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 그 독일에서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격리가 이렇게 면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우리 박희승 팀장님께서 뭐 개인적으로나 또 진흥회 그리고 산업부에서의 역할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그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상담회라든지 플랫폼 활용에 대한 지원도 올해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해외 전시회의 한국 진출. 그래서 해외 전시 주최자가 유망한 해외 전시를 가지고 한국 주최자와 함께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면 여기에 따른 이러한 지원 제도가 현재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부분 두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상담의 플랫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항목 가운데 이 항목으로 쓰셔도 국고가 지원된다라는 겁니까? 그 한도는 정해져 있고요. 기존처럼 뭐 예산을 추가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이 항목으로 쓰셔도 국고로 쓰실 수 있도록 인정이 된다라는 정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전시에 한국 진출 시 지원되는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드케이 페어스에서 개최하고 있는 뭐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식의 전시회들이 이미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죠. 전제는 어찌되었든 외국 기업 단독 이름으로는 어렵다. 한국 기업과 같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전시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국내 주최자와의 차별은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
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똑같이 발표 심사 통해서 선정되시면 지원하는 나머지 과정들은 다 동일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그게 별도의 케이스가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별도로 분리되어 아. 있지는 않고요. 똑같이 뭐 수준이 유망전시회라고 하시면 유망전시회 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신규 무역이면 신규 무역, 글로벌 탑이면 글로벌 탑 수준에서 다른 국내 전시회와 동일한 자격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창훈 팀장님 혹시 마지막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계속 이제 제가 하는 전시회만 이렇게 계속 봐오고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회이고 또 올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산업이 좀 더 이제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시산업 2021년에 대한 전시산업 전망과 관련된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